국세기본법은 여러분들 2차 때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초를 그래도 좀 튼튼히 하세요. 47페이지 가볼게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한 거예요. 불복. 그렇죠? 그럼 소송이 계속 진행되겠죠. 소송이. 그래서 판결이 나와요. 판결이. 그럼 부가 결정할 때는요. 한참 전 거를 할 거 아니야. 한참 전 거. 그렇죠? 발생한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판결이 나왔을 때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2021년이잖아요.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이 언제 귀속 시기로 할 것 같아요, 대충. 지금 제일 많은 게 2007에서 2014기가 제일 많아. 10년 훨씬 훌쩍 지났죠? 소송하면 소송이 엄청 길어지거든. 한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2007에서 2008 거를 2012년쯤에 부과했겠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막 몇 년씩 걸려, 이게. 7, 8년 걸리고 그래. 그럼 이런 결정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취소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취소 처분을 내야 되겠죠? 근데 과세관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제척기간이라는 게 부가 처분만 아니라 부가 취소 처분도 제척기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못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가 처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이제 응용이 된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래? 대법원 판결을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X 1년 소득은 아니다. X 1년 소득으로 부가 처분했는데 X 1년 소득은 아니다. 취소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X 2년 소득이 되면 변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X 2년 소득이 맞지 X 1년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X 13년, 14년에 와서 X 1년 소득은 아니지만 X 2년 소득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능해요, 현재. 그래서 X 1년은 아니지만 X 2년이 맞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서 우리 X 2년으로 처분하겠다라는 게 부가제척기간 특례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세, 쟁송 등을 거친 경우에 특례 제척기간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 불복, 상호합의 등에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후발적 사유가 생긴 거예요. 과세관청이 부가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정 청구하고 불복 청구를 묶으세요. 묶으시고 별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불복했다가 나중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에 뭐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연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한 거야, 납세자가. X1, X2. 그렇죠? 그래서 X2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X1의 소득은 늘리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정 청구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안에 신청을 한 거니까 이거는 돌려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부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납세자 갑자기 얘기해. 이거 돌려주는 건 돌려주는데 이건 부가제척 기간 지났잖아요.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즉 과세 기간 간에 연동이 있다라고 하면 부가제척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경정을 받아들인 다음에.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세액과 연동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부가제척 기간이 이때는 2개월 또는 1년이 증가한다. 2개월은 경정 청구를 그냥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정 청구는 후발적 경정 청구가 3개월이거든요. 요거는 2개월이에요. 그래서 얘는 돌려주는 건 3개월 이내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이 두 달 안에는 같이 부가처분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소송은 1년이고 상호합의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상호합의가 뭐냐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자, 내가 독일이랑 거래했는데요. 독일에서 물건을 비싸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소 신고했다.
혹은 내가 미국에 팔았는데 싸게 판 거예요. 그럼 과소신고했다 라고 하겠죠. 그럼 일종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거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가 아니라 국제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특별히 있어요. 그걸 이전 세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을 적게 잡았으니까 과대로 입금 산입을 할 거 아니에요. 과소 계산했으니까. 그럼 저쪽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매입을 더 적게 잡은 게 되죠. 그러니까 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는 거야. 그럼 을은 매입을 적게 신고한 거 되잖아. 그럼 국내 거래에서 부당행 계산 부위는 대응 조정을 하지 않아요. 매출 누락만 더 과세하고 매입은 그대로 내버려둬. 하지만 국제거래는 다 조정을 해줘요. 국제거래는 대응 조정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에서는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과세하면.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쪽 나라 국세청과 협의가 돼야 돼. 쇼부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걸 상호 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 조세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호 합의 된다. 그럼 상호 합의 기간이 또 상당 기간 걸리겠죠? 그럼 상호 합의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부가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가 기간은 1년을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종료된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언제예요? 근로를 제공한 때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기아차, 현대차가 과거에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X 1년에 대한 임금이 과소 계상, 그러니까 X 1년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노동법에 따라서 통상임금 과소 수령분을 다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수령하는 시점에 X 7년, 8년이지만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과세표준 신고를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경조해서 과세표준 및 세 근거 계산의 근거가 된 어떤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즉 통상임금 소송을 했겠죠? 그 판결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거죠. 옛날에는 1억 받은 거로 됐지만 과거에 못 받은 거 3천을 더 받았다. 3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부가 제척 기간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정보교류냐 보셔도 되고 실질 귀속자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소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갑에게 부가 처분했는데 갑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나는 아니다. 난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실질 귀속자가 을로 밝혀졌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납세 의무자를 변경해서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재처분을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갑이 한참 소송을 해서 끝났잖아요. 갑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판결문에서 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에게 부가 처분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대법원이 인정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었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납세 의무자가 변경되는 처분은 제척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계속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입법자가 법을 만든 거예요. 명의 대여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 명의 대여자에게 부가 처분이 취소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제척 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요. 이건 국조를 많이 배워야지 아는데 2차 애들도 이건 잘 모르는데 beneficial owner라는 게 있어. 실질 귀속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실질 귀속자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제척 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 그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까부터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산일이 언제냐요. 기산.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한번 보면 X 1년에 대한 12월 31일이 요 날이잖아요. 이날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법정 신고 기한이 3월 31일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제척 기간. 그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2020년 법인세를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기로 했는데 과세관청에 갑자기 와서 내가 할래. 그건 아니잖아요.
수시부가 사유가 없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다음 날부터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예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맨 위에 파란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어떠냐? 우리 대표적인 신고하는 국세는요. 거기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해요. 이해하셨죠?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19일 날 가서 미리 신고했을 수도 있죠. 그럼 3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것만 잘 기억하셔도 좋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소멸시효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대한 얘기였었죠. 성립은 했지만 확정 없이 소멸되는 게 제척기간. 이제 소멸시효는 성립도 되고 확정도 다 됐어요. 근데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징수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징수가 안 되면은 무조건 영원히 쫓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할 수 있어요. 민사법의 소멸시효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5년.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 관리하기 위해서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년, 10년. 그럼 소멸시효도 일정 기간이니까 언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스스로 신고했으면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뭐 언제부터냐? 거기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이해하셨죠?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4월 1일부터 들어가겠죠? 신고를 했다라면. 신고를 안 했으면 소멸시효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소멸시효는 세액이 확정된 이후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멸시효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것도 기산일을 기억해야 되겠네. 이건 정부의 결정으로 고지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고지하면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야. 그때까지 유예를 줬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5년 또는 10년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과세관청에 어떤 액션이 있었다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중단이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stop이에요. stop 다음에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예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정지라는 말은요, 영어로 pause예요. pause. 정지는 그 기간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옛날 기간 포함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와 중단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 중단과 정지 보이죠? 중단의 정의는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은 전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이 시효를 계산하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정지는 이미 진행된 기간은 유효하고 정지 사유가 종료된 잔여 기간만 채우면 소멸시효는 완료되는 거예요. 중단의 행위는 뭐냐? 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액션, 돈 달라. 그래서 돈 달라는 거 일단 고지서 주면 돈 달라고 한 거죠. 독촉할 수 있죠. 독촉하면 돈 달라고 한 거죠. 교부 청구가 뭔지 국징법에서 배우셨죠? 숟가락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압류가 뭔지 배우셨죠? 다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건 다 중단이에요. 그래서 요게 별표 치시고 시험 문제 중단과 정지를 혼용해서 많이 잘 나와요. 정지는 뭐냐면요. 유예해 주는 거, 봐주는 거. 잠깐 이해하시겠죠?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중단은 있으니까 5년 거의 끝날 때쯤 과세관청이 고지서 한 번만 보내면 중단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꼭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제도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소멸시효 제도가. 그렇잖아요? 재산이 발견되면 고지서를 다시 보낼 수 있지만 재산 발견이 안 되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고지한 다음에 독촉으로 가게 돼 있죠? 독촉하고 나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내고 존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금은 안 내고 버티면 이렇게 이걸 강조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 좀 이상하긴 한데 안 내고 버티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은 그런 거예요. 세금은. 그다음 언제 내요? 출국하고 싶으면 한번 낼 수 있는 거죠. 출국 금지가 걸려 있으면 세금 고액 체납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내고 버티면 끝나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빼돌리고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징수법에 보면은 근래는 징역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노역 살게 하는 거잖아요. 가서 일이라 몸이라도 떼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지는 봐주는 거. 분납 기간 동안은 돈 내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 기간은 세면 안 되겠죠. 납부 고지를 유예해 줄 수 있죠. 그런 것도 세면 안 돼. 다 유예예요. 유예. 연부연납이라는 건 상속증여세에서 할부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5년, 7년, 10년, 15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거야. 얘가 체납자인데 다른 애한테 재산을 빼돌렸어요. 현실에서 진짜 많죠. 체납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국세청은 법원에 이 채권자인 국세청을 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갑이 있는데 체납자야. 국세청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을한테 지금 뭐 징여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한테 징여하거나 매매하면 갑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요. 다시 갖다 주세요. 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죠? 그럼 사행위 취소 소송이 됐어요. 근데 막상 소멸시효가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한참 걸려서 판결이 나와서 7년, 8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집행하려고 했더니만 얘네들이 뭐래요? 메롱 그러는 거죠. 소멸시효 지났잖아.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데 만약에 국세청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기간은 정지되지 않아요. 국세청이 이겼을 때만 정지시켜줘요.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법률행위를 무시하고서 남의 재산에 압류 걸고 그렇게 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거기 가보시면 소송이 각하, 취하, 기각됐으면 효력은 없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체납하고 또 해외로 달릴 수 있잖아요. 몰라 나는 안 내고 그냥 튀어. 그렇게 된 경우에 체납자 국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의 체류 기간은 소멸시효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비교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조세채권의 확보제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채권을 확보하기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 범위를 타인으로 이 본래의 납세의무자 말고 타인에게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건. 이제부터 배우는 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납세의무의 승계부터 있어요. 승계. 그래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거. 그리고 연대 납세의무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납세의무의 승계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물적 납세의무 있는데 그거는 조세채권의 선우를 배운 다음에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납세의무의 승계 있죠? 승계. 승계라는 말은 뭐예요? 이어받는다는 얘기죠. 승계는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어받냐면 우리가 상속이나 합병 같은 게 있으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같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도 승계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상법에 보면 상법 배웠다 그랬지. 합병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잖아. 그럼 여기 쓸 필요가 없죠? 나 오늘 이렇게 좀 숨이 차 마스크 계속 쓰니까 힘들어가지고인데 상법을 배우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돼 있다고요.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있으니까 썼겠죠. 왜 썼냐면 상법은 민사법이에요. 민사법. 하지만 세법은 공법 영역이야.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거야. 민사법 합병은 민사법이기 때문에 민사법의 규정을 공법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납부 의무는요. 합병법인이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합병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서 합병한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도 승계하는 거예요. 원인은 전에 있었죠. 모든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부과될 국세까지 전부 다 승계합니다. 한도 없이. 일단 합병이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합병. 거기 별말 없죠? 다 승계하는 것. 다. 이제 어려운 건 상속이죠. 상속. 상속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민사법에 민법에 가족법 영역이 있고 거기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도 있고 한정 승인 제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원래 민법은 아무 얘기 안 하면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0억이라도 자산 부채 다 승계하는 거야. 민법은. 내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공법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치죠. 세금 아버지가 안 낸 양도소득세를 자녀가 승계하는 거야. 아버지가 양도를 했는데 양도세를 안 냈으면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그 양도소득세도 승계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자녀가 무슨 죄야. 잘 몰랐어.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을 무한정 책임 없이 책임의 한도 없이 무조건 다 승계하라고 하면 자녀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상속의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긴 하되 한도를 두고 있어요. 한도. 이해하셨어요? 한도.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승계를 하되 한도가 있다. 이거 한도.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10억이에요. 아버지 채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10억, 채무가 6억이에요. 나는 4억만 승계하는 거야. 4억만. 한도. 대신에 이 재산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도 낼 거 아니야. 상속세. 상속세는 먼저 상속세는 자기 세금이야. 상속인의 세금. 상속세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 낸 양도소득세가 5억이다. 그래도 최대 얼마까지 승계하는 거예요? 3억까지 승계하는 거예요. 최대 3억까지만. 그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교재를 가보시면 첫 번째 박스 같은 거 있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아버지가 안 낸 세금, 어머니가 안 낸 세금을 피상속인이 안 낸 세금을 승계하는 건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빼요. 부채를 빼고 그 부채 안에는 모두 넣는 거예요. 상속세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겠죠?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안 내고 있으니까 과세관청이 아버지 재산에 압류를 쳐놨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지금 혹은 딸에게 재산이 이전됐잖아요.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효력이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거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밑에는 잘 몰라도 되고 승계되는 국세는요. 역시 상속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다야 다. 아버지가 옛날에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종합소득세 탈루를 했어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하면요. 상속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도 다 조사해요. 그러면 그런 세금들도 다 승계 대상이 돼요. 아직 부과는 안 됐지만 상속일 이후에 부과되지만 부과할 원인이 있었다면 다 승계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민사법에 상속 포기 제도가 있죠.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세금도 포기되느냐? 포기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상속 포기를 하면요. 나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민법은. 이게 법마다 다 달라요.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포기하더라도 상속인으로 봐요. 국세기본법은 어떻게 할 거냐? 국세기본법. 그래서 국기법은 이건 민법이에요. 국기법은 원칙이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예외로 상속인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예외적으로. 자, 언제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사망했는데요. 갑이 보험을 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을이 상속인인데요. 보험금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험이 되게 재밌는 게 보험은요. 상속인으로 받는 게 아니야. 법률상. 내가 수익자로 받는 거야. 보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낸 거야. 그러면 이게 승계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 했다고요? 상속 포기했다고요. 그럼 보험금은 받되 납세금은 승계를 안 하는 거지. 원칙대로만 가면. 보험금은 다 받지만 양도소득세 안 낸 건 승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대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왜 인정했는지 뭐 세법학 이런 거 들어보면 아는 거고, 과세관청은 아이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놨어요. 지금 개정된 법을 같이 읽어보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보죠. 자, 상속 포기 옆에 있죠. 납세 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해되죠. 보험금만 받고 지금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납세의무 승계는 피해버린 거죠. 상속 포기가 되니까.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은 원래 상속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 저 한도가 나오니까.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갑이 사망했는데 을병이 상속을 받잖아요. 공동 상속이 되고, 이 공동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연대 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할 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연대 납세의무. 연대 보증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연대 보증 쓴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요.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은 너무 어려우니까 공동 사업을 해요. A 병원을 하는 거예요. A 병원. 성형외과 한다고 해볼까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한다는 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형외과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했겠죠? 과소된 거예요. 과소. 혹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둘이 지분은 6대4라고 해볼게요. 6대4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납부 안 된 세금 1억이라고 해볼게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으면요. 과세관청은 갑에게 6천만 원 달라, 을에게 4천만 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면요. 과세관청은 갑에게 1억 달라 얘기할 수 있고 을에게 1억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둘 합치면 1억이잖아요. 1억. 아무한테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이게 연대 납세 의무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우리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공유관계에 있던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은 합병은 승계였잖아요. 분할은 연대 납세 의무예요.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쪼갰죠? 그러면 쪼개고 나면은 여기가 A, B라고 하면 A 회사, B 회사 있잖아요. 그럼 그 종전에 회사 이름이 A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종전 세금을 안 냈으면 B 회사도 연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이게 분할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럼 새로 신설된 법인 B도 A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연대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의미 이해하셨죠? 이게 연대 납세 의무다. 다만 여기는 한도가 있어. 한도. 분할하면서 생긴 재산이 100억인데 세금을 200억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산 자기 책임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 범위부터 볼게요. 우리 국세기본법에는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표 보세요. 공유물, 공동사업 재산 관련 납세의무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 같이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 재산이나 사업과 관련된 국세 등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요. 분할하는 경우에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분할하게 되면요. 지금 분할법인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별로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존속하는 경우에 남은 법인을 분할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멸하면 분할법인은 없고 분할신설법인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요. 채무자회사는 안 봐도 돼요. 자, 공동상속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오른쪽에 가보면 근데 공동사업에는 특칙이 있어요. 우리 소득세법 있잖아요. 소득세법에 가보면 공동사업자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병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1억이 누락될 수 있다. 그거는 갑의 종합소득세가 누락되고 을의 종합소득세가 누락되는 거예요. 갑의 다른 소득과 갑이 60% 받은 거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을의 다른 소득과 을이 40 받은 걸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로지 각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있고 연대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고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할 수 있죠.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합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의 종합소득세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옛날에 낸 거 그럼 돌려주세요. 저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과세원칙 그거 환급 안 해주려고 하겠죠? 절대 환급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게 연대납세 의무예요. 못 주겠다. 왜? 너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네가 낸 세금은 네가 연대납세 의무자로 이행한 세금에 불과하다.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아무나 연대납세 의무자 아무나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차로 동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내놔라. 자, 옆에 하나만 써보세요. 연대납세 의무는요 좀 어려운 말인데 징수권은 연대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권은요 연대 없어요.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만 서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상속세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세가 있으면 갑, 을 둘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에게만 결정서가 도달되고 을에겐 결정서가 도달되지 않잖아요. 을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모두 부가 고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부가를 같이 다 해줘야지 각각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는 세액은 각각 확정되는 거야. 각각. 의미 이해하시겠죠? 다만 징수만 연대하는 거예요. 징수만. 그러니까 징수는 한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부가세 1억이 체납돼 가지고요. 을에게 60%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남은 4천만 원 있죠? 4천만 원 어떻게 되는 거야? 갑, 을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6천만 원을 갚았다면 을에게는 1억 다시 다 내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징수는 연대했지만 징수 6천만 원이 사라졌잖아. 그러면 4천만 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가는 연대하지 않고 징수만 연대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 부가처분에서 부가처분의 통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느 1인에 대한 좀 어려운 말인데 연대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부가처분이 무효됐잖아요. 부가는 연대하지 않으니까 걔만 무효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부가 취소가 어느 1인에게만 취소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소멸시효 완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건 징수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에게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총 연대납세 의무로 1억이 있는데요. 갑에 대한 갑의 부담분이 6천인데 6천 갑에 대한 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징수권이 소멸된 거예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가 납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모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징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이 영향이 있다. 이게 연대 납세 의무예요. 자, 제2차 납세 의무 가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 자, 제2차 납세 의무는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요.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본래 납세 의무자 아닌 사람에게. 그래서 과세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고요. 얘가 내야 될 세금은 명확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얘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야, 너 이게 낼만 하네. 지금 보니까. 아니, 법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얘께 취소가 되면요. 얘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납세 의무자의 세금이 없어지면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세금도 같이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종성.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원래 진짜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은 본래 납세 의무자잖아요. 근데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떠맡긴 거잖아요. 그럼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면 본래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얘한테까지 확장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연대 납세 의무는 아무한테나 그냥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얘한테 한번 들렸다 와야 돼요. 얘한테 부가처분을 하고 징수가 안 됐을 때만 얘에게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충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보충성과 부종성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본래 납세 의무가 소멸되면 제2차 납세 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거고, 본래 납세 의무자에게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하나여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2차 납세 의무는 거기 첫 번째 의 보시면 본래 납세 의무자를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자를 치는 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충성과 부종성이 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청산인.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이거예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법인세 제대로 안 내고 청산한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러면 법인은 소멸됐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그 법인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단 말이야. 대신에 본래 납세 의무자는 이미 끝났잖아. 걔한테 징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청산했던 청산인이라고 있어요. 청산인. 청산인에게 부과할 수 있고, 혹은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사람 있잖아요. 세금 내고 분배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요. 등이란 얘기의 등은 누구예요?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야. 그래서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녀 재산 등을 분여받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청산인의 경우 자기가 실제로 분배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재산이 10억쯤 있었는데 분배를 다 해버렸어요. 나중에 세금이 20억 나왔다고 20억 책임질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책임져요? 10억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청산인과 자녀재산, 동그라미 2번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1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인도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산인과 분여받은 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A 법인이 있는데 껍데기야. 그리고 이 A 법인은 반드시 비상장 법인만 얘기해요. 상장 법인은 제외돼요. 이 비상장 법인이 체납을 하는 거예요. 체납. 체납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이 돈을 경영하는 애들이 다 빼돌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유소 같은 데 있죠. 주유소가 이제 탈세하는 주유소가 좀 있거든요. 가짜 기름 파는 애들도 있고. 가짜 기름 파는지는요. 보면 딱 알아요. 외관을 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장부를 보면 알아요.
주유소는 마진이 1%에서 2%밖에 안 남아요. 가짜 기름 하는 애들은요 20% 30% 남아요. 100%에 100%.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나도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했던 데가 가짜 기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에서 참고인 조사도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알아요? 못 가요. 그랬죠. 그때 안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장님 그 놀러 갈 때 기름 좀 넣고 가 막 이런 얘기 할 때 아니요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청사 이제 A법인 껍데기만 있고 여기 탈세를 하고 돈은 다 빼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형평의 과세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A법인에게는 부과할래도 부과할 수가 없죠. 왜? 이미 돈은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명회사 같은 거 상법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라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은요. A법인이 안 낸 세금에 대해서 한도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무한 책임 사원이거든요. 이건 회사법을 배우면 아는 거고 과점주주죠. 과점주주는 지분 한도예요. 지분 한도. 지분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다만 과점주주의 정의가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요. 50%를 초과하면서 50% 지분 초과. 물론 과점주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초과하면서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컸던 거야. 뭐냐면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자는 자기 주식이라고만 인정되면 돼요. 자기 주식이라고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빠가 있는데 여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름 좀 쓰자. 근데 오빠가 체납하고 튀었어요. 여동생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 여동생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너무 심각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거예요. 지배적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올해 개정된 문구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어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법상 큰 문제가 있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특수관계인 그룹을 다 포함했어요. 여기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사의 임면권 행사 등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 법인 가로치고 밑줄 그어보세요. 가로. 누구는 제외해요? 상장법인은 제외하는 거예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그리고 누구냐?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 의무 또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언제 기준? 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 그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 누구만? 과점주주만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자, 밑에 과점주주의 정의 잘 기억하시고 50% 추가예요. 초과. 과점이라는 건 과를 넘었다는 얘기야. 반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과점. 초과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사례 보면 좀 쉬운데요. 여기 밑에 사례 1번 가보시면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 A의 발행 주식 총수 12만 주고요. 의결권 없는 주식 4만 주가 그 중에 있대요. 이건 경영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계산해요. 8만 주죠. 8만 주. 그 중에 7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1만 5천 주는 의결권이 없대요. 그러면 갑이 가진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만 주죠. 그럼 총 발행 주식 8만 주 중에 6만 주니까 75% 가진 거예요. 과점주주 맞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 권리 행사하고 있고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A법인이 10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A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이에요. 8억 원을 징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가 갑이 책임지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8억 원의 75%인 6억 원을 과점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례 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갑을 병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각각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1기 부가세 450만 원을 지금 체납했고 법인세 역시 900만 원을 체납했어요. 관할세무서장 A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관할세무서장이 2008년 10월 25일 현재 압류 가능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명돼요. 즉 보충적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을 보니까 X 1년 1월 1일, 10월 5일, 12월 31일 기점으로 있어요. 1기 부가세 450만 원의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예요? 1기 6월 30일이 납세무 성립일이죠? 그럼 6월 30일 현재 부가세 체납에 대한 과점주주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이죠. 을. 왜냐면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을은 갑의 배우자며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특수관계인 그룹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봤을 때 갑과 을의 보유 주식 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총 발행 주식 수 1000주 중에 100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갑이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갑의 보유 주식 수는 600주가 아니라 몇 주로 보시는 거예요? 500주로 보는 거고 총 발행 주식 수는 1000주가 아니라 900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갑은 450만 원 곱하기 900주분의 500주 하시면 되겠죠. 을은 450만 원 곱하기 900주분의 200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은 250만 원, 을은 갑은 200만 원인가? 400주 500주면 250만 원 되겠네요. 250만 원, 을은 100만 원 되겠네. 100만 원. 근데 법인세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는 12월 30일이 납세무 성립일이죠. 납세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바뀌어 있잖아요. 즉, 갑 200주로 봐야 되겠죠? 300주간의 의결권 없는 주식수가 100주니까 을 200주, 병 500주잖아요. 그럼 병은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900만 원 곱하기 900주분의 500주 만큼 병이 책임지면 되겠죠. 그래서 병이 900만 원 중에 500만 원의 제2차 납세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제2차 납세무. 법인의 제2차 납세무. 자, 보세요. 지금 청산인 그다음 과점주주는 이해가 됐는데 법인의 제2차 납세무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법인이 있는데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 재산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 있고 주주 중에 갑이라는 주주가 있어요. 이 갑이 체납을 한 거예요. 체납. 그럼 갑의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갑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주식 하나만 있어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압류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 법에. 이해하시겠어요? 즉 회사는 정관에 상법에 보면 우리 친구 상법 배웠다고 그랬죠? 상법? 정관이라는 게 있죠? 상법에? 그 정관에 뭐가 있어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다른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 그런 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의 대표적인 게 사업연도 같은 거예요. 사업연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도 사업연도 없는 법인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해하셨어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주식을 양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과세관청이 이 주식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주인 잘못 만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A 법인이 네 재산으로 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선박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선박왕? 권혁 아저씨. 선박왕이 가진 법인이 하나 있어요. A 법인. 외국 법인이요.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의 재산이 삼성전자 주식, 현대모비스 등등 알짜배기 주식이 겁나 많아요. 근데 외국 법인이야. 외국 법인.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외국 법이니까 이 법인의 설립지가 어디야? 외국이야. 외국에 페이퍼를 하나 갖다 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지. 돈이 엄청 많은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외 재산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 이 주식이 국외 주식이잖아. 국외 주식. 지금 머리가 안 돌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세상 그 정도 상식도 없어?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계좌를 터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다고. 여러분들 증권시장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대단해 대단해. 어쨌든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로 들어왔지만 실제는 건물이야. 우리나라인데 외국에다 법인 하나 만들고 그렇게 들어온 것도 외국인 투자로 본단 말이야.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닌 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 하나야. 선방황이 우리가 돈이 엄청 탈세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외국에 있다고. 외국에.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재산은 뭐지만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거지만 이해하시겠죠?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압류를 칠 수가 없다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법인 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록 외국 법인이지만 책임져라 했는데 대법원에서 졌어. 과세관청이. 선박왕이 이겼다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규정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있잖아요. 기억해 보면은 이게 모든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압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체납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까지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압류하면 되는 거지. 삼성전자에 가서 야, 얘 체납세 네가 내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못 팔게끔 법률이 개정돼 있거나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정관에 그렇게 못 팔게끔 돼 있으면 삼성전자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야. 쉬운 경우는 아니겠지. 선방황도 그런 거야. 자기 이름 앞으로는 모비스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 압류가 될 것 같으니까 해외에다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거기 법인 이름으로 다 산 거야. 그때 거기 법인 보고 저 삼성전자 주식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껍데기를 하나 씌운 거잖아. 좀 의미하셨어요? 그럼 요건이 기억 또는 니은이에요. 정부가 출자자 소유 주식 공매하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 이 주식이 안 팔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네가 내놔라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니은 법률 또는 그 밖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이해하시겠죠? 양도가 제한돼도 못 파니까 네 보고 책임져라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우에 선박 아저씨는 압류는 제한되어 있지만 양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2찬압세무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양도가 제한된 경우 있잖아. 그거 밑줄 그시고 그걸 압류가 제한된 경우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해하셨어요? 양도가 제한된 경우.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양도가 제한된 게 더 큰 거야? 압류가 제한된 게 더 큰 거야? 압류부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못하게 하면 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체납자들은 해외 법인을 만들고 거기로 주식을 사거나 거기에다 재산을 갖다 놓겠지. 좀 이상한 판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거고. 역시 법인도 한도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체납한 금액이 1억이야 1억. 그럼 자신의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얘 지분이 5%밖에 안 돼. 5천만 원 한도로 내놓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에 사업 양수인의 제2찬압세무.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가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여보세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해. 그럼 내 장사 사업장에 가치가 한 3억쯤 돼. 3억. 그런데 아유, 나 지금 체납이 있어. 체납이. 이거 뺏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사업을 딴 놈한테 넘기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국세청은 다른 놈 재산이니까 그걸 체납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죠? 그럼 국세청 너무 열받는 거죠. 이 새끼 웃기 새끼네 이런 거잖아. 지금 의미하셨어요? 원래 세금이라는 건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 납세를 확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아파트를 사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파는 놈이 체납이 있는지 내가 볼 필요도 없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 아파트에 담보만 안 걸려 있거나 압류만 안 쳐져 있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세청은 빨리 압류를 치지 않으면 다른 애한테 아파트 팔았을 때 그거 집행 못 하는 거야. 오로지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해, 행위, 취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업은 근데 양도하는 게 좀 다르다고 보는 거야. 국세청도. 즉 내가 가진 사업체가 있는데 쟤한테 넘기잖아요. 이제 나도 선수, 쟤도 선수야. 사업을 서로 주고 파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에 가면 내가 사업 양도인이 체납 상태라면 국세 완납증명이라고 징수법에서 배웠어요. 완납증명서를 띄워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완납증명서에 체납이라고 나오면 사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국세청에 먼저 찜해놨으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세청이 찜해놓은 재산. 딱 찜해놨는데 제가 딴 데 돌렸잖아요. 산 놈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사업 양수인부터 책임져라. 이해하셨죠? 왜 국세청이 찜해놨으니까. 그래서 사업 양수인의 제2찬압세무입니다.
그럼 사업 양수인은요, 일단 사업과 관련된 국세만 확인하면 돼요. 사업과 관련된. 그래서 얘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필요 없고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체납 상태라는 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은 확정은 됐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제2체납세무가 있지 세금이 아직 부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2체납세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넘겼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서 내가 사업 당시에 제대로 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 나한테만 책임지라고 하지 양수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수인은 확정된 세액만 볼 수 있지 확정되기 전에 세액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확정된 세액은 우리 제2차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이해하시겠죠? 다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지. 성립은 돼 있어도. 그래서 확정된 국세에 한해서 제2차 납세무를 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업 양수인이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냐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게 위헌 소송에 여러 번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약간은 문제있지만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한 거야. 첫 번째는 국세청이 뺏긴 건 이 재산을 뺏긴 거죠. 양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업에 관한 국세를 1억을 체납했는데 양수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금액적 한도에 제한을 두고 두 번째는 산 사람이 첫 번째 양도인의 특수관계인 이거나 두 번째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업 양수도를 했을 경우에 하나여 제2차 납세무를 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 양수인은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 회피 목적을 하는 자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그리고 확정된 국세만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거고요. 이 확정된 국세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해 예정신고했던 거 있죠. 예정신고.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게 아주 유명한 얘기고 양수한 가액은 별게 아니라 사례 한번 보면 돼요. 사례. 갑은 을에게 순자산 2억 원의 사업에 포괄적으로 양도를 했어요. 순자산의 가액은 상징법상 평가가액과 일치하고 있어요. 한도를 계산하면 동그라미 1번 얘가 2억에 팔았잖아요. 순자산 가액하고 일치되는 거죠. 2억이 한도예요. 3억에 팔았다는 얘기는 실제 3억 원의 거래가 되는 건 재산이 시세가 한 3억이라는 거죠.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2억일 뿐이고. 근데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보다 더 낮게 팔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조세피 의도가 약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최소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만큼 책임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뒤에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66페이지는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챕터 5에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